알파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뭐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활동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에요. 이 문해력을 우리가 정의할 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. 예,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맹이라고 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것 또는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문해력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맹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이 문해력을 우리가 정의할 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. 따라서 문맹이라고 하면 좀 확장된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갖지 못하는 상태, 이것을 우리가 문맹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블룸의 텍사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능들을 좀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. 그 분류 기준을 문해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가장 낮은 단계가 그냥 문자적 읽기, 그냥 있는 그대로, 예를 들어 둥근 해가 떴습니다라는 글이 있다면 그걸 읽는 것, 이게 가장 낮은 단계. 그 다음 단계가 사실적 이해. 해가 떴구나. 그 글을 읽고,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 관점에서의 문해력이고, 그런 걸 못하는 거를 전통적 관점에서의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걸 좀 확장하면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추론적 이해를 해야 한다. 해가 떴으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가거나 일을 시작하겠구나.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좀 비판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. 해가 떴다? 둥근 해가 떴다? 아닌데? 해가 뜬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건데?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이제 비판적인 문해력을 갖춘 거고, 좀 더 나가면 창의적 문해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, 해가 떴어? 그러면 해가 뜨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? 상상해보는 그러한 생각의 힘을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보면 창의적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래서 좀 확장된 개념에서 문해력, 문명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요즘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 세대라고 해요.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마 M세대, G세대 뭐 이렇게 부를 겁니다.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 네이티브.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뭐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활동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알파 세대는.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, 유익한 거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. 또 아무리 재미있어도 짧게 뭐 10분, 15분 정도 해야지 이걸 30분, 1시간 오랜 동안 한 활동에 머무는 걸 잘 못해요. 이 두 가지 특성을 한번 책 읽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책 읽는 걸 좋아할까요?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재미없으면 안 하고, 또 책 읽으려면 30분, 1시간 읽어야 되는데 한 10분, 15분이면 주의력이 또 떨어져요.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재미는 없더라도 유익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 조금 더 참고 그 유익한 경험들을 연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것이냐,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.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활동이 갖고 있는 속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.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자기 스스로 구성해내는 거예요. 그리고 구성된 의미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까, 또 이 내용들을 새롭게 내가 재구성해보면 어떨까, 이런 상상력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활동이거든요. 독서라고 하는 건 따라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되게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문해력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의 가장 핵심 역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울 수 있고, 이것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키우는 데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에 대해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 활동 등 다양한 좀 부모님들의 관심 또 지도가 필요한 거죠.
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서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. 독서 이퀄 공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독서는 그 이상입니다. 저는 독서는 전인성,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속성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일단 어떤 측면에서 독서는 전인성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.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. 두 번째는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도 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세상, 사회를 보는 눈을 갖게 해요.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하죠. 그 다음에 인성을 키우게 하죠.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, 사회를 보게 하죠. 얼마나 중요해요.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. 인성을 키워주는 거고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거다. 그런 관점에서 독서를 부모님들이 보셔야 한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, 그 다음에 독서를 이제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 영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. 어떤 아이들은 뭐 로봇도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꽃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걸 좀 더 알아보는 그런 활동으로서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. 별도로 독서 활동 따로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한 부차적 활동으로 독서를 시작하는 게 아이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다 줘요.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독서 활동을 할 때 약간 다른 전략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. 아이가 글을 못 읽는다. 아직까지는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활동을 하는데 보통 그냥 읽어주기만 하고 끝나요.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 쉬면서 아이에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. 아, 이 주인공이 어떤 면이 예뻤어?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볼까? 아, 이 주인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? 자꾸 질문하면서, 대화하면서 이 독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독서의 효과도 높이고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, 책을 읽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다.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. 이때도 혼자 글을 읽도록 독서하도록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. 같이 하셔야 돼요. 꼭 어떻게 하냐면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책 읽어 하고 너 책 다 읽었어? 숙제 검사하듯이 해요. 이거 안 됩니다. 혼자 책 읽게 해서는 안 되고 숙제 검사하듯이 독서 활동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. 이것도 이때는 같이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주도성을 가지려고 하거든요. 약간의 역할놀이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아이가 부모님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거나 또는 퀴즈를 자기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무슨 책에 대한 퀴즈 대회를 하겠다. 가족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간단한 퀴즈 같은 걸 내서 그 부모님들이 참여하면서 그 퀴즈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책을 좀 재미있게 좀 읽도록 하고 또 책 읽고 난 다음에도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. 다 읽었어? 야, 거기 있는 거 뭐 주인공 누구야? 이렇게 질문하듯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그러한 경험들을 주면 절대 안 된다.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때는 또 이제 달라지죠. 이때는 훨씬 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독서와 관련해서 긍정적 경험을 주도록 노력해야 돼요. 이때가 되면 학교에서 이제 숙제로 독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독후감 써서 내, 뭐 해.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아이가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책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활동들을 구성하는데 약간 우리가 교육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형태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관심이나 참여도들이 늘어가거든요. 이때도 게임 형식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까 저 가족 퀴즈 이벤트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다 서로 문제를 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풀면서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. 그 포인트를 나중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좀 긍정적인 보상 또 활동들을 구성해주면 아이들이 책 읽는 활동을 되게 즐거워하고 또 가족 간의 소통의 기회 경험들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절대 독서를 일제 숙제하듯이 공부하듯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
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게 이렇게 재미있구나. 그리고 내가 이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는 생각의 그릇들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경험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. 이렇게 하려면 가족 전체가 독서를 해야 되잖아요. 독서 환경도 중요해요. 이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고 심적 환경도 중요하고, 따라서 모든 가족이 책을 통해서 같이 대화하는 그러한 가족을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독서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, 어떻게 보면은 추억 또 경험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. 이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해가 됩니다. 우리 아이가 그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까?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까? 하여튼 그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, 우리 아이의 문해력 진단과 관련해서 책을 읽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두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먼저 문해력의 가장 기본은 어휘입니다. 어휘. 그래서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새로운 어휘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이해하게 하는, 또 질문을 통해서 그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좀 가면 이제 교과의 어휘도 되게,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과 문해력과 관련 되게 중요하거든요. 국립국어원이나 또 연구자들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각 교과별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, 고학년에 그 어휘 목록들을 만든 게 있습니다. 학년별 어휘 목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확보해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학년이라고 했을 때 그 2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 어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말씀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 문해력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생각하는 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때 글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.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을 잘 계획을 해서 하시면 어휘력,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으로서의 문해력에 대한 진단을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, 또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. 지난번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웅진에서 개발한 검사가 있어요. 그러니까 AI 독서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게 독서 능력에 대한 거, 그다음에 흥미도 되게 중요한데 흥미에 대한 거, 또 우리 집의 독서 환경에 대한 거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니까 한번 그런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의 또 우리 집의 독서에 대해서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